네, 안녕하세요. 원래 대만에 관해서 2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3, 4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시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짚는 게 더 급할 것 같아서, 이 중국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만도, 그래서 오늘 중국 이야기를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이 전국적인 이 시위가 막 이렇게 번지고 있죠. 사실은 한번 지금 깔아앉아서 소강 상태입니다. 코로나 집단 격리에 대한 항의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이제 시진핑 퇴진, 뭐 공산당 퇴진까지 구호가 나왔던 그런 시위죠. 이게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혹은 중국 공산당의 쇠락이 시작된 걸까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일들이 있죠.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중국 전체가 무기력, 혼란, 침체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독한 세뇌, 감시, 통제, 탄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독하게 또 어느 정도 대규모로 어느 정도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나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진핑이 부주석 타이틀을 달고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지 2, 3년 지난 2012년경부터 공안 예산이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그 해 공안 예산은 950억 달러로서 그러니까 950억 달러면은 95빌리언이니까 지금 우리 국방비의 2배쯤 되지 않나요? 예, 중국 국방 예산 905억 달러보다 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안 예산은 무섭게 늘었습니다. 2017년엔 공안 예산이 1930억 달러입니다. 그해 국방비는 1514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 국방비는 공식적 명목상 국방비고요. 실제 국방비는 저거의 1.2배 내지 1.3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방비라는 건 이제 사실은 국방비인데 그게 뭐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숨겨져 있는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실제 국방비랑 비교해보면 공안 비용이 실제 국방비랑 비슷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권력을 인민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예, 이렇게 요약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 감시 통제 탄압 시스템을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부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 용어를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저희 백모 세뇌 탈출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요새는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또 기억해야 될 게 저 용어가 외국에서 붙인 용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붙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자로 숫자 연령주의, 숫자는 디지털, 연령은 레닌, 주의, 이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지털 레니니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방화벽을 두어서 그걸 이제 만리 방화벽이라고 부르죠. 만리장성이 아니라 만리 방화벽을 두어서 이제 중국인들이 외국 사이트에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검열하고 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꼭지 올리고 우마오당이라고 부르죠. 꼭지 올리고 댓글 다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 수백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한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생체인식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다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실제적으로 동선을 이제 식별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스코어 시스템이라 그러죠. 네, 소셜 스코어 시스템이라 그럴 겁니다. 사회 신용 소셜 크레딧 시스템, 소셜 스코어 시스템. 뭐 SCS, SSS 그걸 해가지고 이 점수가 나쁘면 넌 집 밖에 나오지 마, 너는 시내 밖으로 나가지 마, 너는 네 동네 밖으로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무시무시한 방식입니다. 이걸 다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자들이죠. 예, 미친 자들입니다. 인민을 이제 완전히 개돼지로 100%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꼼짝 못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동물 농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라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세대 중에 상당수는 핑크 MG라고 합니다. MG 세대인데 핑크빛이다, 불그레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공산당 내부에서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세력이 자라나올 수 있을까? 힘듭니다. 당원이 무려 9천만 명인데요. 공산당이. 공산당 내부이 모두가 전부 부패 공범, 착취 공범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당을 장악한 수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시진핑이 당을 장악할 때 내걸은 슬로건이 반부패, 부패 척결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부패 사범이니까 반부패 내걸고서 마음에 안 드는 놈만 골라서 부패 사범으로 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를 숙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위가 그럼 헛된 거냐?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이거 중국 역사를 알면 이건 헛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일을 벌이기 전에 일단 이 악몽, 가위 눌린 데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현대사를 보면 이 중국인들은 악몽에 이제 눌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국 역사, 피해 젖은 그 3,500년 중화제국의 역사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공산혁명의 동조적이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거의 노인이 아니었고 원로가 아니었고 글쟁이가 아니었으면 숙청당할 뻔한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루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철로 만든 방 안에 갇혀서 천천히 이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당신들 방 안에 갇혀 있어. 방 안에 갇혀 있어. 깨고 나가야 돼. 라고 외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깰 도리가 없는데 어차피 깨지 못할 거라면 방에 갇힌지도 모르고 그냥 천천히 질식해서 죽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 자기 성찰을 한 적이 있어요. 루신이.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악몽, 3,500년짜리 악몽인데 특히 공산체제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공산체제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는데요. 이 중국을 지배하는 이 거대한 악몽으로부터 과연 중국인들이 깨어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악몽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겪은 악몽들이 이제 생생한 거죠. 그 집단 기억이.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광고가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다들 어려우실 때지만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국인들이 겪었던 최신의 악몽은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한 1989년이니까 이제 33년 전이죠. 33년 전에 겪었던 악몽입니다. 천안문 학살이죠. 33년 전 같으면은 나이 50인 사람이 17살 때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한 거라고요. 그때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탱크에 깔려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요번 시위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가에 눌렸던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천안문 학살을 보면 그 당시에 당 주석이 자오지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오지양이 민주화 다당제를 향해서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위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 주석 자오지양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등소평이 제거를 하죠. 그래서 군부랑 손을 잡고 그래서 17년 동안 이 가택연금에 갇혀져서 저렇게 그 의자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다 결국 죽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살다가.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 예, 천안문 학살이 6월인데 6월보다 바로 지나서, 예, 조금 지나서 바로 이때가 이제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인데 자기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코우크로프트를 베이징에 보내서 이렇게 그 등소평과 환담을 하게 하죠. 그러고서 이제 등소평에게 말하자면은 이제
그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중국 돈을 볼 때마다 좀 피냄새를 맡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의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80인 노인네다 그러면은 대학진을 기억을 해요. 70인 노인네다 그러면은 문혁을 처음부터 기억해요. 문혁은 이제 기간이 10년이나 끓으니까 60도 기억하고 70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50이면 천안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요. 쇼킹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국 중국 돈에 모택동 사진만 있냐? 중국 역사가 뭐 3,500년인데 거기 위대한 인물이 하나 둘이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뭐 사마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모택동만 다 찍잖아요. 1원짜리도 모택동, 5원짜리도 10원짜리도 20원짜리도 5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전부 모택동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대량 학살에 대한 협박이에요. 돈을 볼 때마다 저 대량 살인마를 우리가 국보로 기리는 나라다라는 무의식을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량 학살 또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필요하면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량 학살할 수 있어. 그 메시지예요. 전 그래서 중국 돈 받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돈이라면 좋아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대량 학살할 수 있다는 협박문으로 보여갖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주 으스스한 메시지죠. 다시 말하자면 그 중국인들이 그 과거에 관한 이 집단 기억을 통한 악몽이 있다고요. 이 사진의 위에 있는 두 개는 이제 대학진이죠. 저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 같은 짓 해가지고 사람들이 5천만에서 6천만 명이 그 당시에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는 저게 문화혁명이죠. 저때 한 1,000만 명 정도 죽었죠. 길거리에서 맞아 죽기도 하고 집단 하방을 시켰는데 양식이 부족하니까 집단 하방돼서 온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안 줘서 굶어 죽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또 뭐 소문에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은 하방되어 온 사람의 시체를 또 이렇게 토막을 쳐서 먹기도 하고, 뭐 어차피 뭐 단백질도 부족하고 배도 고프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 30년 전만 기억할 수 있어도 저 천안문을 기억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요번 이제 시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정부가 우리를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네, 잡아 죽이지 못하네, 옛날과 달라졌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옛날과 달라졌지?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잡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왜 쟤들이 그걸 못하지?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식화 과정이거든요, 일종의. 중국은 예전과 처지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세계 전체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수만 명을 학살하면 바로 세계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번에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 저 아저씨죠. 왼쪽 사진 아저씨. 예, BBC 아저씨가 공안들한테 아주 개패듯이 쥐어 터지고 개패듯이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부터 중국을 뭐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 아주 격분을 해서 영국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영국만 그렇게 격분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또 생각 있는 사람들 전체가 야, 중국 쟤들 진짜 마탱이 같구나 라고 이를 갈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기자 한 명 쥐어 팬 거 가지고 이 정도 사건인데 만약에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한 10,000명을 탱크로 깔아주겠다, 총으로 쏘아주겠다, 그럼 중국이 어디 가서 물건 팔겠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부시 때와 달라요. 면죄부 안 줘요. 이제는 차이나 디커플링 시대입니다. 미국이 호시탐탐, 서방이 호시탐탐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찬스만 노리고 있는데 중국이 저런 명분을 제공해? 저런 피 묻은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사서 쓰겠습니까? 물건값이 비싸더라도 메이드 인 인도, 메이드 인 인도 차이나,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과타말라를 씁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일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 예. 이제 종종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안 죽는데, 안 잡혀가는데, 그냥 싸우면 되는데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처음이 힘들지 한번 길이 나고 나면 상식이 되는 법 아닌가요? 예, 세상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권위와 영향력이 축소돼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빨이 안 먹히게 되는 거죠. 반항적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점점 더 팽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산당 체제를 대체하는 제도는 또 만들어지지 못해요. 즉 사람들의 반항적 분위기는 팽배해지고 뻑하면 시위하고 뻑하면 항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오롯이 묶어져 가지고 체제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에너지까지는 성장을 못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장기적인 침체, 혼란의 시대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참. 그래서 이 시진핑의 중국이 매우 심각한 장기적인 침체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찌감치 예언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8년인데 저 양반이 저 책을 준비할 때는 그럼 2016년 뭐 이때부터 준비했을 텐데, 그때는 이런 걸 예견을 못할 때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018년에 정확하게 예견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 사람이 경제학을 한 사람이라 굉장히 쿨하게 중국의 경제사를 더듬으면서 예견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을 이제 번역하자면 붉은 깃발이 되겠고요. 부제를 번역하자면은 시진핑의 중국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조지 매그너스 교수인데, 이 조지 매그너스는 시진핑의 중국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선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풀고 있다는 점이죠. 빚내서 살림 사는 것이 체질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GDP에 거의 300%쯤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일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예요. 일본이 GDP 270%거든요. 국가부채가. 그런데 일본은 외국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이 무역 외수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죠. 그러나 이게 중국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꼽는 이유가 급격한 인구 감소죠.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 속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하해 왔고, 중국은 출산율 저하 속도에 있어서는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급격히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돼서 이게 좀 문제가 크죠. 제가 언제 다룰라 그러는데, 우리는 출산율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면서 버티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거예요. 북한이 자유화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그 서너 가지의 복합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문화 자체가 이렇게 낙관적이 되고, 이런 사회적 긴장이 약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교조스러운 교육에다가 사회 갈등의 헬조선 이러는데 뭐 애 낳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그런 게 사회적 담론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일단 문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좀 인기 있는 나라가 돼야 우리가 골라가면서 좋은 외국인들을 그 육체노동을 할 외국인이든 아니면 무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할 외국인이든 연구직을 할 외국인이든 좋은 외국인들을 골라가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몇 가지 조치를 이렇게 섞어서 써야 돼요. 이제 우리도 너무 이제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국이 지금 인구 출산율이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고요. 그 출산율 저하 속도 자체는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그너스 교수가 지적하는 세 번째 문제는 생산성 정체이죠. 이제는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저임금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시중에 이제 융자 대출을 풀어도 성장률이 안 올라가고, 또 저임금 노동을 투입하고 싶어도 이미 중국의 임금 수준이 말하자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아져 가지고 세계 전체 시장에서 이게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넷째는 뭐냐면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 탄압 체제인데 이게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그 디지털 레니니즘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런 게 한번 들어서면요 이게 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경직되고 점점 더 폐악스럽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죠. 다섯 번째는 충돌인데 이게 중국이 1대1로 뭐 이런 거 하면서 세계 지정학 질서와 충돌하고 그다음에 남의 나라 지적재산권 훔쳐서 지적재산권 체제랑 충돌하고 외국 기업 중국에 출자해서 활동하면 너의 영업비밀 다 내놓으라고 쥐어짜갖고 충돌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다가 덤핑 때리고 미국 가서 뭐 이렇게 그 침투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랑 충돌하고 유럽 경제랑 충돌하고 이 천지사방과 충돌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몸집이 커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삶과 문명과 세계를 적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그 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몸집 큰 놈이 이게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매그너스 교수가 지적하는 5가지의 말하자면 중국의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